제가 몸담고 있는 민변노동위원회에서는 2015년 겨울이었죠. 이제 새누리당이 입법한 이제 저희는 4대 노동계약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올해 초 2016년 초에는 2대 지침, 이른바 양대 지침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역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저도 이제 이러한 의견서 작업에 좀 관여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좀 나오게 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가 되기 전에 금융기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금융기관의 성과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지점에서 창구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 굉장히 어려웠던 제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는 계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캠페인이라고 하죠. 금융기관에서 이제 여는 각 시기마다 어느 특정한 계좌를 계속 개설을 이제 특정 수 이상을 해야 하고 이것이 이제 개인의 성과로 이제 비교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가 일부 있었는데 결국 제가 만들었던 이제 제 친인척에게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계좌들이 사실상 공개계좌로 남아 있고 그것은 결국 기업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비용상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던 그러한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성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고 그것을 연봉 그리고 기본적인 채용과 퇴사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근로 조건과 어떤 식으로 결부되는 것이 적절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 토론문의 내용은 98페이지부터 자료 98페이지부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개혁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공공기관 선과연봉제의 전면적 도입을 하나의 전제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성과연봉제의 도입 강행은 그 자체로 좀 법률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됩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노동삼권을 그 기본권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고 약칭하겠습니다. 노조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목적으로 근로자가 주체가 돼서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법 제29조 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과 노조법의 규정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교섭사항에 대해서 그런 교섭사항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사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성과연봉제의 도입 여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임금체계 또는 임금지급의 결정 방법과 임금 수준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성과연봉제의 도입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 이 공공기관 등은 단체교섭을 통해서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요. 정부는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 등에 따라서 이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노동조합이 설립된 공공기관의 경우에 더더욱이나 이와 같은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정부의 지침은 당연히 노동조합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취업 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쟁점도 되었고요. 방금 임동희 과장님께서 좀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토론문에 쓴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우 위원장님 발제문의 내용을 보시면 91페이지 잠깐 한번 보시죠. 근로기준법 4조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으셨는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근로기준법 4조가 지금 근로기준법의 이 많은 조항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그 의미가 발현되지 않은 조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법원 그리고 대부분의 다수설에 있는 노동법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취업 규칙에 대한 법규성, 즉 그 취업 규칙이 가지고 있는 규범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죠. 취업 규칙이라고 하는 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취업 규칙은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죠. 근로자가 나는 내 임금이 한 달에 못해도 뭐 한 2천만 원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언뜻 그런 것이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사용자가 처음에 취업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이 근로자의 임금은 얼마로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하고 사업장 내에 게시하면 그것은 일단 변경되기 전까지 최초 제정 단계에서 말입니다. 이 제정 단계에서는 효력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 제4조의 의미하고도 좀 배치되는 것이고 이를 어떻게 본다면 조금 더 과격하게 이야기한다면 이건 취업규칙의 신화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범력을 인정한다는 전제 안에서 선다면 이 성과연봉제의 도입과 같은 보수체계의 개편은 결과론적으로는 이 취업규칙 변경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다툼은 없으실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설,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리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신설,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이제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최초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과 관련해서 사용자에게 과반수 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할 의무만을 처음에는 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1977년 이 취업규칙 분리입 변경의 경우 과반수 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판례를 남겼고요. 89년 3월 29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현행 근로기준법 94조 제1항 후단과 같은 분리입 변경 시의 동의 조항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취업규칙, 대법원이 이러한 취업규칙에 있어서 분리입 변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은 아까 김용 위원장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해서 근로자 상호 간의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해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식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일부에게 유리하고 일부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불리한 변경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의 태도입니다.